자, 오늘 8강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당부의 말씀을 한마디 드릴게요. 실무 강좌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제 1강부터 쭉 강의를 했는데요. 우리가 실무 강의 전에 1강부터 쭉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철저한 복습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왜냐면 수리 실무 쪽에는 이런 소자들이 기본적인 원리를 이해를 하지 못하면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날 때마다 이 동영상 강의의 장점 돌려볼 수 있다는 거, 그런 장점을 갖고 있으니까 시간을 날 때마다 뭐 아시는 분은 관계없겠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은 되돌려보기를 해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강조 드렸습니다. 자, 오늘 강의를 한번 다시 한번 시작하기 전에 어떤 내용을 갖고 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교육할 내용은 레귤레이터하고 크리스탈, 즉 수정 발진자에 대해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귤레이터라는 것이 뭐냐? 뭐 레귤레이터라는 얘기는 좀 뭐 초보 입문하신 분 많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레귤레이터는 도대체 무엇이며 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소자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요. 레귤레이터를 어떻게 동작시키는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요. 레귤레이터 종류 및 표기형 분석, 즉 레귤레이터는 리니어 레귤레이터하고 스위칭 레귤레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쓰는 그런 AD 보드나 이런 PCB 쪽에서 전자회로로 소자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레귤레이터 측정 분석, 소자별 측정했을 때 어떤 서로 간의 차이가 있는가 한번 분석을 해보고요. 레귤레이터는 어떤 제품에 어디에 적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레귤레이터 양부 측정은 어떤 장비로 하는지, 또 어떻게 판별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쓰는 장비가 바로 이제 오실로스코프라는 걸 씁니다. 레귤레이터 중에서 스위칭 레귤레이터는 어떤 입력을 받아서 내부 발진리를 통해서 출력을 내는데, 그 출력된 5V 같은 그 성분은 완전한 DC가 아니라 맥류 성분입니다. 발진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디지털 테스터로 했을 때는 5V가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5V가 직류성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오실로스코프로 봤을 때 이것이 스위칭, 즉 데이터 시트하고 비교해 봤을 때 정확한 어떤 그 스위칭 주파수가 나오는지, 이 파형이 왜곡됐는지 아니면 정상 파형인지를 보고 불량이다 아니다 이렇게 판정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오실로스코프를 여기서부터 쓰는 겁니다. 다음 강의도 마찬가지지만 계속 오실로스코프는 이제 또 따라다니는 우리 측정 장비 중 하나입니다. 레귤레이터를 응용해서 우리가 한번 실질적으로 어떤 뭐 조그만 소형 팬을 한번 구동시켜보는 원리를 알기 위해서 응용을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수리를 입문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보통 보면 이제 측정들을 많이 하고 본인의 데이터를 많이 좀 이게 쌓아야 되는데 아직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쉬운 방식이 이제 모니터인데, 모니터는 보통 나눠져 있잖아요. AD 보드, 패널 보드, OSD 보드, 인버터, 그 다음에 전원부 아답터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타입의 모니터, 저 아답터 타입의 모니터, 립스 보드 타입의 모니터, 그 다음에 이제 티브잉 SMPS 이렇게 이제 직을 하나 만들어서 수시로 시간 날 때마다 측정을 해서 어디에서는 어떻게 파형이 흐르고 회로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이런 부분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이 우리가 스타디용 지그가 반드시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돼요. 그래서 SMPS 즉 TV용에 대해서 지그를 한번 만들어 보는 팁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강의는요, 이제 크리스탈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 크리스탈은 뭐 수정 발진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지금 가전제품이나 무슨 뭐 심지어는 스마트폰이나 이런 모든 거는 다 크리스탈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모든 전자 소자들이 이 크리스탈의 발진 주파수에 신호를 실어서 동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크리스탈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어떤 동작 원리를 갖고 있느냐, 또 표기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알아보고요. 크리스탈이 어떤 제품의 어디 부분에 사용했는지를 우리가 한번 적용 사례를 갖고 한번 보겠습니다. 크리스탈의 양부 판별 장비 또는 판별법은 어떻게 되느냐. 크리스탈은 발진하는 발진 소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테스트하기로 재는 거가 아니라 이제 오실로스코프, 여기서 이제 오실로스코프 사용이 좀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실로스코프를 써서 표기된 표기명하고 똑같은 주파수가 나오는지를 우리가 판별을 또 해야 될 거고요. 물론 뭐 주파수 카운터라는 장비도 있지만은 보통 오실로스코프 하나가라고 뭐든 많이 측정을 하죠. 지금 이 강의를 듣는 초보 입문자께서는 아마 오실로스코프를 안 갖고 있으신 분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발진 소자들은 테스터하게 갖고는, 테스터는 전압을 측정하는 장비지 발진 파형을 측정하는 장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거를 이제 업으로 삼거나 하시는 분이라면 장비를 구입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요즘 뭐 이벤트도 많이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장비를 보통 50만원 정도면 사더라고요. 50만원이라는 돈이 뭐 작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걸로 나름대로 뭔가 하겠다 그러면은 장비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 강의로 한번 제가 들어가 볼게요. 일단은 레귤레이터는 우리가 회로 표시명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인풋 아웃풋 그라운드라는 세 개 단자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U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U라고 PCB 표기명은 항상 표기명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 소자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표기명을 보고 우리가 항상 판단을 해야 된다. 그래서 U라는 것은 이제 전원 IC들은 보통 U라고 표시가 많이 돼 있죠. 뭐 종류도 많아요. 이 그림에 보다시피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우리가 쓰는 것들이 이런 종류를 좀 많이 쓰고 있죠. 레귤레이터라는 것은 뭐냐면 쉽게 말해서 안정기다고 보통 얘기를 해요. 안정시킨다. 그래서 입력이나 출력 부하에 관계없이 어떤 출력 전류를 일정하게 어떤 최종 부하가 필요한 부하에 공급하기 위해서 쓰는 우리가 소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레귤레이터는 단자가 보통 3개가 나와 있는데 보통 인풋, 아웃풋, 그라운드 이 세 단자가 나와 있어요. 우리 TR에서는 뭐라 그랬죠? 베이스 콜렉터 아이미터라는 단자가 있고, 그 다음에 FET에서는 게이트 드레인 소스라고 얘기했죠. 지금 또 이제 레귤레이터 와서는 또 단자명이 틀리죠. 인풋, 아웃풋, 그라운드. 물론 스위칭 레귤레이터는 또 의미가 틀리죠. 여기서 이제 보통 얘기하는 리니어 레귤레이터를 얘기하는 거죠. 리니어 레귤레이터 쪽에서는 보통 다리가 3개입니다. 그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우리 AD 보드나 이런 보드를 이렇게 보면 이 레귤레이터들이 이렇게 있고 이 콘덴서들이 뭐 쭉 많이 붙어 있어요. 이게 왜 있는 건가? 그건 뭐냐면은 보통 우리가 레귤레이터 앞단에는 인풋과 아웃풋 단단에는 항상 컨덴서가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는 이유는 뭐냐면 어떤 그 레귤레이터는 내부적으로 스위칭을 하기 때문에 안에서 이 노이즈가 발생이 돼요. 그래서 그 노이즈를 우리가 차단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안정적인 DC를 만들기 위해서 항상 앞단과 뒷단에는 이 콘덴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통 제가 늘상 하는 얘기지만은 연식을 봐서 3년 이상 됐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용량 감퇴는 먹고 들어가는데 콘덴서 이런 부분들이 용량 감퇴를 뭐 먹고 들어가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3년 정도 된 거는 보통 갈아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콘덴서들이, 즉 레귤레이터 앞단과 뒷단에 달려있는, 즉 인풋과 아웃풋 단자에 달려있는 콘덴서들이 용량 감퇴를 돼서 노이즈가 많이 나온다든가, 아니면 어떤 1.8V를 내는 레귤레이터라든가 뭐 3.3V를 내는 레귤레이터들이 전압이 제대로 안 나오는 것들은 보통 콘덴서 분량이 많다. 그래서 콘덴서를 갈고 나서 정상적으로 전압이 나오는 걸 볼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수리하면서 많이 보죠. 그래서
이 콘덴서를 다는 이유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 없이도 되지 않느냐? 회로에서는 그렇게 구성이 안 돼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레귤레이터 의미, 그 다음에 이제 콘덴서 다는 이유를 좀 머릿속에 좀 각인을 시켜 주시고요. 레귤레이터가 그럼 어떻게 동작이 되느냐? 레귤레이터가 지금 7805라는 레귤레이터를 예를 들어서 리니어 레귤레이터를 들어서 얘기할게요. 7805라는 레귤레이터는 12V가 들어가서 플러스 5V를 출력시키는 소자고요. 또 7905라는 게 있어요. 7905는 12V가 들어서 마이너스 5V를 내는 우리가 레귤레이터다.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얘네들은 이제 뭐냐면은 최대 1A 밖에 우리가 출력을 못해요. 그래서 1A 이상 넘어가는 어떤 그런 데는 못 쓴다고 이거를. 그래서 이제 스위칭 레귤레이터를 쓰는 건데, 비록 다리는 이렇게 3개가 나와 있어요. 인풋, 아웃풋, 그다음 3개 나와 있지만은 실질로 내부 회로는 이렇게 복잡해요. TR도 들어가 있고, 저항도 들어가 있고, 제너 다이오드도 들어가 있고, 콘덴서도 들어 있고, 지금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죠. 이렇게 구성이 돼서 이제 인풋, 아웃풋, 그라운드 3개 단자를 뽑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래되다 보니까 이런 저항도 오래되면은 뭐 용량 감퇴가 되고, 콘덴서도 마찬가지고 TR도 용량 감퇴가 돼서 이제 오래 쓰다 보면은 이 소자들이 망가지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단순하게 단자는 3개지만은 이런 구조를 갖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내부의 어떤 절연장을 측정한다든가, 그 다음에 얘가 제대로 뭐 출력이 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측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레귤레이터를 보면 보통 이렇게 뭐 방열판이 이렇게 꽂게끔 돼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고 그래요. 이렇게 방열판, 왜냐면은 레귤레이터는 열 손실이 많기 때문에, 리니어 레귤레이터 열 손실이 많기 때문에 보통 방열판을 꽂아서 쓰는 경우도 있고, 그냥 SMD 타입으로 방열판 없이 그냥 이렇게 PCB에 SMD 타입을 붙여 쓰는 것도 있죠. 열이 좀 많이 납니다, 이게. 그래서 구조는 이렇게 돼 있다 하는 것을 좀 여러분들이 참조하시면 되고요. 자, 리니어 레귤레이터 단자가 3개만 있는 게 있냐? 아닙니다. 5단자, 즉 5개 단자를 갖고 있는 이런 스위칭 레귤레이터도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옆에 회로를 보면 이렇게 그 단자는 5개가 나와 있지만은 굉장히 복잡하게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죠. 그래서 안에 보면 무슨 뭐 OPMP도 들어있고, 콘덴서도 들어있고, 뭐 TR도 들어있고, 이렇게 많이 들어있죠. 그래서 단자를 이렇게 뽑은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3단자 레귤레이터를 얘기했다시피, 이게 오래되면 용량 감퇴가 되는 분들이 바로 이렇게 부품들이 많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래되면. 근데 이제 이 5단자 스위칭 레귤레이터 같은 경우 뭐냐면 7805 3단자 레귤레이터에 비해서 얘는 높은 암페어를 우리가 출력할 수가 있죠. 그래서 1A 이상 되는 것들은 다 스위칭 레귤레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출력 전압을 만들어주는 용도로 많이 쓰죠. 그러니까 이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1번 단자가 우리가 12V를 걸어주는 12V고, 2번이 이제 내부 발진을 통해서 아웃풋 되는 그런 단자입니다. 5V가 나오죠. 근데 이 5V는 DC 성분이 아니라 맥류성 발진이기 때문에 맥류성입니다. 여기서 1501-501이라는 것은 얘를 데이터 시트를 찾아보면은 150kHz의 발진 주파수를 가지고 내부 발진을 한단 말이죠. 그걸 2번 단자를 통해서 우리가 아웃풋이 나오는데, 이 맥류성 5V입니다, 이게. 뭐 항상 VCC가 있으면은 이 그라운드는 항상 실과 바늘처럼 따라다니는 거고요. 피드백이 뭐냐면 2차 측의 출력 전압을 감동해서 감지해가지고 항상 일정한 전압을 나오도록 하는 우리가 보호회로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5번 단자가 뭐냐면 이제 셧다운 온오프인데, 얘는 그라운드가 돼 있죠. 그라운드가 돼 있다는 것은 바로 12V인가 하면 얘가 내부가 동작돼서 5V 항상 나오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2번 단자로 통해서 이제 우리가 5V를 만들어내면, 이 5V를 이제 우리가 최종 부하가 필요하는 이제 드롭아웃 레귤레이터를 통해서 뭐 3.3V를 다운시키다든가 1.8V를 다운시키다든가 그렇게 이제 작동이 되는 거죠. 구조는 뭐 단자가 5개라서 간단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부 회로는 많이 복잡하다 이거죠. 그래서 2번 단자가 지금 제일 중요한 건데, 2번에서 우리가 그
출력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5번에서. 이게 2번 단자에서 5V가 나와줘야 되는데 5V가 안 나오는 경우 있어. 그러면 이게 고장인 줄 알고 이 레귤레이터를 갖다 가는 사람인데 그건 아니죠. 왜 그러냐면 2번에서 출력이 안 나온다면 피드백이 동작한 거죠. 이 피드백이. 그죠? 그래서 야, 네오 발진해 해라. 야, 거기 문제가 있으니까 발진하지 마. 발진 안 하게 되면 여긴 당연히 이 5V 전압이 나오지도 않고 발진이 안 되겠죠. 왜 그러냐면은 자, 이 피드백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2차 측의 출력 전압을 감지하는 회로다. 즉 5V가 출력 안 될 경우는 이 AD 보드에 보면 이 5V가 출력이 돼서 5V를 우리 쇼트키 다이오드가 코일과 콘덴서를 통해서 5V가 직류 성분이 나오는데 이 쇼트키 다이오드나 코일이나 쇼트가 되면은 5V가 출력이 안 되겠죠. 왜? 2차 측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피드백이 동작을 해서 야, 발진하지 마. 이렇게 한 거죠. 또 5V와 이런 12V와 또 이렇게 연결된 또 회로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그 인버터하고 AD 보드는 연결되어 있는데 인버터 쪽에 스위칭 FET가 쇼트가 되더라도 2차 측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얘가 이제 발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5V가 안 나온다면 일단은 AD 보드하고 이렇게 인버터하고 붙어 있는데 이 인버터 커넥터를 제거한 상황에서 여기 5V 2번 단자를 재보세요. 나온다 그러면 이게 인버터 쪽에 어디가 쇼트가 된 거죠. 근데 뽑고도 많이 쇼트가 됐다 그러면은 이 쇼트키 다이오드나 코일을 한번 재보시라고 해서 문제가 됐는지. 쇼트가 됐다 그러면 이제 개쇼트로 인해서 피드백이 동작된 거니까 그 부품을 갈아주면 되고, 뭐 용량 감택해서 안 되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그래서 항상 우리 수리맨들이 좀 간과하는 부분들이 출력부터 측정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안 나오네 그러면 자꾸 엄한 데를 뒤지는 경우가 있어요. 출력이 만약에 정상적으로 된다면 그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출력이 안 된다 그러면 출력이 안 되는 거기서부터 앞단 이렇게 점검해 나가는 습관이 들여줘야 되는데 이상하게 그 다른 쪽에서 뻘짓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 그렇기 때문에 수리 시간이 많이 들고 작업 공소가 많이 들잖아요. 그러다 보면 지치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그냥 그 보드를 저 딴 데다 창고에 처박아두고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막 그런 경우도 발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출력이 안 된다 그러면은 앞단 체크를 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물론 그렇게 수리를 하려 그러면은 AD보드의 기본적인 회로 원리 이런 부분들을 이해해야 되겠지만 지금은 거기까지 얘기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 소자에 대해서 공부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까지는 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 구조를 가지고 이런 동작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약간의 안 될 때는 이런 문제가 있다 하고 팁을 드리는 거죠. 자, 요건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단자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정확하게 좀 알면 좀 될 것 같아요. 예. 자, 뭐 레귤레이터가 3단자 레귤레이터, 5단자 레귤레이터만 있는 게 아니라 8핀 레귤레이터도 있어요. SOP 8핀 레귤레이터인데 SOP 타입은 우리 전번 강의 말씀드렸죠. 리드가 사방 바깥으로 향하는 우리 IC를 SOP 타입의 소자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죠. 8핀 레귤레이터도 모양만 이렇게 뭐 틀리고 다리만 많이 나와 있는 거죠. 이 8단자가 8개 나와 있는 레귤레이터는 5단자 레귤레이터하고 모양은 틀린데 실질적으로 작동 원리는 같아요. 이게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인단자로 12V가 들어가서, 그죠? 12V가 들어가서 3번 단자로 5V가 나오는 방식이죠. 방식은 똑같습니다. 여기 FB가 바로 피드백 단자죠. 여기 이제 그라운드 단자고, 내용 자체는 뭐 요 NC는 노 커넥션에서 안 쓰는 단자고요. 이런 부분들이 보면 모양은 틀리더라도 원리는 같아요. 내부 구조도 보면 뭐 이런 회로들은 틀리겠지만 실질적으로 얘도 12V가 들어가서 5V를 내는 거거든요. 12V가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제 아까 5단자 레귤레이터만 이해하면은 모양은 틀리더라도 우리가 똑같은 원리를 갖고 있다. 단지 이제 핀맵이 이제 틀리다 보니까 뭐 레귤레이터는 핀맵을 3단자 레귤레이터라도 인풋 아웃풋 그라운드가 위치가 다 틀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부분들은 데이터 시트를 우리가 보는 연습을 늘상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요런 단자, 요런 이제 SOP8P는 요 점이 있는데 요 점이 1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IC들은 항상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 핀 번호가 구성이 됩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이렇게 구성이 되죠. 그래서 단자를 보고 어떤 단자가 12V 단자인지, 어떤 단자가 스위칭 아웃풋 단자인지, 피드백 단자인지를 알고 우리가 측정을 하면 되겠죠. 자, 이런 구조를 머릿속에 좀 익히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AD보드의 전원부 동작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시면, 자, 일단은 요 부분이 이제 주전원부죠. 주전원부. 이게 주고, 요것이 이제 요런 부분들이 이제 보조 전원부를 얘기하는 거죠. 이게 보조 전원부. 요런 것들이 이제 보조 전원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동작은 어떻게 되냐면 12V가 인가되면 12V가 막바로 이 12V가 이 스위칭 레귤레터 1번 쪽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까 앞서도 얘기했지만 뭐냐면 스위칭 레귤레터나 일반 레귤레터 앞단과 그러니까 입력 단자와 출력 단자에는 뭐가 붙는다 그랬죠? 콘덴서가 반드시 붙는다 그랬죠. 즉 노이즈를 제거하거나 안정된 DC 전압을 공급하기 위해서 반드시 콘덴서가 붙어 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들어가면 12V가 들어가서 470 마이크로 16V라는 이 콘덴서를 거쳐서 여기 인풋 1번 단자에 12V가 공급이 되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얘네들이 일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많이 손상이 된다고요. 오래 쓰다 보면 3년 이상 되면. 자, 들어가면 내부 발진 회로를 통해서 2번 단자로 우리가 5V가 나오는데 이 5V는 직류 성분이 아니라 맹류성입니다. 맹류성이다 보니까 이거를 직류로 만들어 줄래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 5번 단자에서 2번 단자에서 여기 지금 보시면 쇼트키 다이오드 보이죠? 쇼트키 다이오드를 통해서 코일을 통해서 콘덴서로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5V가 나오는 거라고. 이렇게 5V가 이제 5V가 나오게 되면 이제 여기선 직류 성분이겠죠. 직류 성분이겠죠. 이 DC 성분입니다, 이게. 그러면 이 DC 성분을 가지고 최종 부하가 필요한 즉 스케일러, 뭐 MCU, EPROM, 사운드 칩에 이 전원을 갖다 여기서 5V 입력을 받아서, 그죠? 여기서부터 5V 입력을 받아서 이쪽으로 출력이 되는데 바로 일로 공급이 되는 게 아니라 얘도 어디를 거치냐? 이 콘덴서로 인풋과 아웃풋 단자에는 콘덴서가 있다. 콘덴서를 거쳐서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리를 하다 보면 이쪽에 동작이 안 되나 그러면 이제 요 단자를 출력을 재가지고 3.3V 3.0V 밖에 안 나오네 그러면 물론 이 소자 불량도 있지만은 이 콘덴서 앞뒷단의 콘덴서가 용량 감퇴가 돼서 제대로 DC를 출력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많이 갈아주죠. 자, 콘덴서 여기도 몇 개 있냐면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죠. 근데 보통 보면 우리가 9개인데 요런 게 나갔다 해서 하나만 초보 입문자들이냐 초보 수리자는 하나만 갈아요. 그러지 말고 이 콘덴서 뭐 가격 비싼 것도 아니니까 그냥 여기 나갔다 그러면 이게 다 갈아줘 버리세요. 왜냐면 어떤 제품들은 연식이 3년 이상 넘었다 그러면은 보통 용량 감퇴는 기본으로 먹고 들어간다 하는 얘기를 제가 누차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나갔다 그러면 그냥 다 갈아주세요. 이건 뭐 돈 얼마 안 들지 않습니까? 왜냐면 요거 하나만 갈았다. 요거 하나 나갔어요. 요 12V 입력 인가되는 부분에 이 거치는 콘덴서가 나갔다 그러면 요거 하나만 갈아주면은 물론 돌아는 갈 수 있어요. 근데 막 2, 3개월 됐다가 사장님 이거 그때 수리한 지가 3개월 됐는데 뭐 또 이게 안 됩니까? 이거 수리를 어떻게 해서 그럽니까? 하고 또 이 컴플레인이 들어올 수가 있죠. 그러니까 후일을 우리가 좀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 그냥 갈아주시는 게 정신건강에 좋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왜냐면 앞뒷단에 콘덴서가 붙어있다는 자체는 걔네들이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쓰는 콘덴서들이 보면 다 전해 콘덴서를 많이 쓴다고요. 고체형의 어떤 폴리머형을 쓰는 게 아니라 이런 전해 콘덴서를 쓰기 때문에 이 솔리드 캐피시터에 비해서 수명이 많이 저하가 된다 얘네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염두에 두고 수리를 하면 되겠죠. 이 콘덴서들이 이게 AD보드는 많이 이게 용량 감퇴가 되게 많이 문제가 돼요. 이게
그래서 뭐 초보하는 사람들은 아야 콘덴서만 다 갈아주니까 잘 되더라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 그것뿐만이 아닌데 그 사람 단순하게 콘덴서만 갈아줬듯이 이 콘덴서가 용량 감퇴됨으로써 이제 뭐 이런 소자들도 데미지를 입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뭐 콘덴서만 갈아주면 안 된다 이 생각은 좀 버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AD보드는 이렇게 동작이 돼요. 주 전원부에서 스위칭을 해서 5V를 만들어 주면은 5V를 다시 보조 전원부에서 받아서 다시 스위칭 강압을 해서 이제 우리가 쓴다, 이런 개념을 머릿속에 갖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SMPS 동작 분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원래는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실무에 들어가서 좀 상세하게 얘기할 부분인데, 일단은 조금 팁을 좀 드리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금 전에는 아다타 방식으로 AD 보드에 들어가서 이제 12V를 5V를 강압해서 이제 각 부하가 필요한 쪽에 공급을 한다고 그랬는데, 220V가 바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립스 보드라고 얘기하죠. 그쪽에 들어가면 우리가 SMPS 부분하고 인버터가 있는데, 그 SMPS 부분에서 이제 인버터가 필요한 12V하고 AD 보드에서 5V를 여기서 이제 SMPS 만들어서 AD 보드로 공급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SMPS에 대해서 기본적인 원리를 또 모르면은 5V가 어디서 넘어오지? 어떻게 이게 동작이 되지? 이렇게 또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SMPS, 립스보드의 SMPS의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SMPS는 보통 우리가 5개의 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EMI 필터, 두 번째 단계가 1차 정류, 세 번째 단계가 스위칭,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가 2차 정류, 그 다음에 항상 그 출력 전압을 감시하는 감시자가 바로 피드백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EMI 필터는 뭐냐면은, 우리가 SMPS는 스위칭 모드이기 때문에 대전압 대전류로다가 스위칭을 해요. 온오프 스위칭을 하니까 스위칭을 하면서 스위칭 노이즈가 발생됩니다. 스위칭 노이즈가 이 외부로 나가면은 기기 오동작을 유발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걸러주는 거죠. 들어오는 것도 마찬가지고, 외부에서 220V 들어오면 여기서도 어떤 노이즈를 좀 없앤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정류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노이즈를 갖다 제거해주는 회로를 우리가 EMI 필터, 라인 필터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통 EMI 필터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데스크탑에 파워 서플라이를 뜯어보든 또 립스보드를 보든 다 EMI 필터가 구성이 돼 있죠, 이게. 그래서 옛날에 뭐 해외여행 갈 때 항공기를 타면 그 핸드폰 좀 꺼주세요 하고 얘기했던 분이, 그게 이제 안에서 노이즈가 나오게 되면은 문제가 되는 모양입니다. 이 장비들이. 근데 요즘 이제 비행기를 타면은 뭐 안에서 자유롭게 뭐 노트북도 하고 스마트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자가 발달을 인해서 이제 그런 노이즈를 차단하는 회로들이 아마 항공기 내부에는 있어서 그렇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EMI 필터라고 얘기를 좀 하고요. 1차 정류는 뭐냐면 220V를 인가받아서, 그죠? 받아서 브리지 다이오드를 통해서 정류된 걸 갖다가 대전압 콘덴서에다가 우리가 충전하게 돼 있죠. 1차 정류죠, 이게. 여기서 310V가 나오는 거죠. 네. 자, 이 1차 정류는 뭐냐면은 220V를 인가받아서 브리지 다이오드 대전압 콘덴서를 통해서 310V를 만들어주게 되는데, 바로 이 310V를 스위칭을 하기 위해서 FET 드레인에 공급하기 위해서 우리가 1차 정류를 여기서 1차적으로 합니다. 근데 왜 310V냐고 또 묻는 사람이 있죠. 모르신다면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교류는 우리가 220V는 시료치라고 그랬죠. 보통 우리가 부르는 표준이 220V다. 근데 실질적으로 교류는 최대치 값이 있기 때문에 220V에다 루트 2를 곱해줘서 이 산출이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220V에다 루트 1.414를 곱하니까 310V가 나온다. 교류의 최대치 때문에 정류를 하게 되면 이게 310V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또 묻는 사람이 있어요. TV 쪽에는 왜 450V 이상이 나옵니까? 그럼 뭐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있는데, 우리가 모니터는 전력을 많이 먹는 그런 제품이 아니고, TV는 인치수도 크고 하기 때문에 전력을 많이 먹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한 번 더 승합을 시켜주는 거죠. PFC라는 파워 팩터 콜렉션이라는 PFC 회로에서 다시 한번 수용압을 시켜줘서 450V 이상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거기서 PFC라는 회로가 동작해서 만들어주기 때문에 대전환 컨디션이 높게 나오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은 여기서 뭐 얘기할 건 아직 안 되지만, 310V를 만들어주게 되면은 이 310V라는 이 직류가 이 트랜스를 통해서 여기 FET 드레인에 딱 걸리게 되는 거죠. FET는 단자가 3개 있다고 그랬죠. 게이트, 드레인, 소스 이렇게 있다고 그랬죠. 여기 딱 걸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310V가 걸려 있다고 FET가 스위칭을 하나요? 아니죠. 자, TR 얘기일 때겠죠. TR은 베이스 콜렉터 에미터가 있는데, 콜렉터에서 에미터로 우리가 도체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베이스에다가 어떤 나름대로 전압을 인가해야 된다. 그게 바로 뭐냐, 바이아스 전압이라고 얘기했는데, 자, 게이트도 마찬가지예요. 게이트도 드레인에서 소스로 전류가 흐르게 하려 그러면은 게이트에 어떤 나름대로 전압을 걸어줘야 되는데, 그 바로 스위칭 걸어주는 그 바로 당사자가 뭐냐면 이 PWM이라는 이 전원관리 소조예요. 펄스 위드 모듈레이션의 약자를 쓴 건데, 여기에서 이제 PWM이라는 소자는 15에서 16에서 18V를 VCC로 걸어주게 되면 내부 발진 회로가 동작이 돼서 이 온오프 신호를 어디 주냐면 이 게이트에 주게 돼 있죠. 게이트에 주게 되면은 껐다 켰다 껐다 켰다 껐다 켰다 해서 이 310V 걸려있는 드레인에 걸려있는 310V를 온오프를 반복해서 얘를 DC를 갖다가, 그죠? AC로 만들어주게 되죠. 이게 바로 스위칭 회로예요. 왜 AC로 만들어줘야 되죠? 자, 트랜스는 뭐라고 했어요? 이 트랜스는, 여기 지금 본 이 트랜스는 변화하는 1차 측에 변화하는 교류 신호를 줘야 2차 측에 유도기 전력이 발생이 되는 원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상호 인덕턴스다 하는 전번 강의에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상호 인덕턴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 PWM 이용해서 드레인에 걸리는 310V를 온오프 스위칭을 함으로써 DC로 AC로 만들어줘서 트랜스 1차 측에 가해 주게 되면 2차 측에 유도기 전력이 발생되는 원리를 이용한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스위칭 회로라는 것은 지금 뭐냐면, 여기서 세 번째 단계 스위칭 회로는 PWM 방식으로 FET 게이트에 일정 펄스를 인가해서 FET 드레인에 걸려있는 전원을 온오프를 반복하게 되면 DC를 AC로 만들어주더라. 그러다 보니까 트랜스 1차 측에 공급해서 주게 되면 상호 인덕턴스에서 2차 측에 유도기를 발생되더라. 그걸 온오프를 만들어주는 이 주범이 누구냐면 이 PWM이라는 거죠. 예. PWM은 이 FET 게이트에 온오프 신호를 주는 거예요. 켜라 꺼라 켜라 꺼라 켜라 꺼라. 예를 들어서 TR을 한번 예를 든다면, 베이스에 NPN 장치R 같으면은 5V를 가해줘야 컬렉터에서 에미터로 전류가 흐른다고 그랬죠. 0V를 가해주면 안 흐르잖아요. 전철 개찰구를 얘기했죠. 전철표를 넣어야 문이 게이트가 열릴 거 아닙니까? 그 앞에 서서 그냥 뭐 표도 안 넣고 가만히 있어. 평생을 기다려보면 문은 안 열리겠죠. 그런 원리랑 마찬가지다. 그래서 PWM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 PWM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교류를 가해줘서 이제 상호 인덕턴스에 의해서 2차 측에 유도 기전이 발생되는데, 이 감은 건선비에 따라서 이제 여기서 이제 뭐 12V가 나오든 5V가 나오는데, 얘는 이 DC가 아니라 맥류성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2차 정리를 여기서 한번 해줘야 되겠죠. 이 네 번째 단계에서. 그래서 나온 맥류성을 가지고 쇼트키 다이오드와 코일과 콘덴서를 통해서 인버터가 필요한 12V와 에이드 보드가 필요한 5V를 여기서 만들어 주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우리가. SMPS의 기본 계통도 이런 회로는 바로 이렇게 파트별로 이게 구분이 돼 있다. 그죠? 만약 수리가 들어왔다. 출력단부터 재라고 그랬죠. 출력단 재니까 12V, 5V가 안 나와. 그럼 왜 안 나오지? 이게 아니라 이 원리 계통도를 본다면, 그러면은 12V, 5V가 나오려고 그러면은 1차 측에서 스위칭 부분에서 스위칭을 해야 넘어올 텐데, 트랜스에 어떤 변화는 1차 측에 안 주다 보니까 2차 측에 유도기를 발생 안 돼서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 아니야? 하고 딱 감이 잡히겠죠. 그럼 어디를 뒤지겠어요? 스위칭 부분에 FET하고 PWM을 우리가 양보 판별을 한번 해볼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FET하고 PWM 양보 판별 이상이 없어. 그러면
이 PWM 같은 경우는 VCC 전압을 걸지 않으면은, 그죠? 발진이 안 되겠죠? 그러면 VCC 전압을 재보는 거야. 18V가 안 나오네? 0V야. 그러면 얘 PWM 전압을 공급해주는 그 회로, 그죠? 뭐, 다이오드라든가, 제너 다이오드라든가, 컨덴서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안 되겠죠. 그럼 그걸 양보 판별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출력이 안 된다면 앞단 거쳐서 나가는 그런 수리 기법을 이용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죠. 2차 측은 잘 나오는데 엄한데 막 그 뻘짓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하는 사례도 좀 많이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5단계는 뭐냐? 항상 얘는 이 막루에서 이 감시를 하는 감시자가 하나 딱 기다리고 있어요. 너 2차 측에 문제만 생겨봐. 내가 너 조정해서 항상 일정하게 나오게 할 거야 하는 감시자가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피드백 회로입니다. 2차 측의 출력 전압을 감지해서 문제가 있으면은 이 얘한테 명령을 내리는 거죠. PWM에 보면 피드백 핀이 있어요. 거기다가 신호를 줘가지고, 야, 온오프 신호, 펄스 폭을 늘려 좁혀. 그렇게 함으로써 2차 측의 5V, 12V가 아주 일정하게 고르게 나오게끔 하는 것이 피드백 회로의 기본 원리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피드백 회로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피드백 회로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피드백 회로 중심 소자는 바로 여기서 TL431이라는 션트 레귤레이터와 포토커플러라는 이런 소자가 중심 소자예요. 중심 소자. 예, 피드백 회로의 중심 소자는 포토커플러 TL431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전류의 변화량을 갖다 감지하는 놈이 바로 이 TL431인데 얘는 단자가 에노드, 캐소드와 어저스터블 단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출력 전에 전압이 변동하면, 즉 ADA 잔자의 입력 전압이 변동하면 이 캐소드에서 에노드로 흐르는 전압이 변류량이 변동이 되겠죠. 이 내부의 일이 이게 TL431의 구조를 보면 이게 내부가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그러면 이 OPM프도 들어있고 뭐 이게 여러 구조가 되어 있는데 이 내부의 감지 회로 이 비교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흘러가는 전류가 변화하면은 이 비교기에서 뭐 어떤 전류를 많이 전류 변화량이 변하게 되면은 그 변화량을 어디로 공급하냐면 이 포토커플러로 보내게 되면 포토커플러에서는 PWM 1차 측에 있는 PWM의 피드백 단자로 보내게 되죠. 거기서 야, 발진폭을 늘려 좁혀 해서 항상 일정한 전류 나오게 된다. 이게 중심 소자가 바로 이 TL431이라고 포토커플러라는 얘기죠. 이 TL431이 바로 감지를 하는 거죠. 내부의 전압 변동을 위해서 입력되는 전압이 변동하면, 그죠? 흘러가는 전류량이 변한다. 그 전류의 변화량을 포토커플러를 통해서 PWM 1차 측으로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피드백 회로의 원리다 하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레귤레이터 종류하고 표기명 분석은 다음 시간에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의가 도움되셨다면 구독 버튼 클릭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강의 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뵐게요.